자, 그럼 먼저 위험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이란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위험물의 종류에 대한 것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필기에서도 이것은 암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폭발한 유가 보고 아찔의 한이 이렇게 외웠었죠. 첫 번째, 폭발한 유가는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유가가 무엇이다? 바로 좌측에 있는 유기 과산화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찔의 한이가 뭐다? 아찔이 무엇이냐면 아조. 그래서 아조 화합물과 디아조 화합물이 된다. 자, 그래서 아찔의 찔해는 무엇이다? 질산 에스트로류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은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유도체, 그 다음에 니는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소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된다 라고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하면 뭐였죠?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물이 콸콸 흐르게 되면 땅이 부유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황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황제의 이름은 바로 알리였고, 그 알리가 정말 아끼는 적토마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 한 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했냐면 물 반응성이기 때문에 뭐가 흐른다? 물이 콸콸 흐르는 나라의 황제가 누구라고요? 알리의 적토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뭐였냐면 물은 물 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콸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칼륨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흐르는 나라의 나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황제의 황은 무엇이다? 황린, 황화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의 알은 알킬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알킬 리튬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알칼리 금속 같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알로 시작되는 걸 다 떠올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리튬에 해당이 됩니다. 리튬. 그 다음에 알킬 리튬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적토마의 적은 정린. 그 다음에 마는 무엇이냐면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셀룰로이드, 그 다음에 금속 분말 등이 있다 정도는 눈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자, 산고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산고가 심했던 염소는 어딜 갔냐면 중산 옆에 있는 과수원에 가서 뭘 많이 먹었다? 과즙이 듬뿍 있는 망고를 질리도록 먹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고는 무엇이다?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염소는 무엇이 되겠죠? 염소? 자, 그래서 염소산 및 그 염류가 바로 되겠죠. 자, 그래서 염소가 포함된 부분들을 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은 무엇이냐면 중크lum산 및 그 염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수가 무엇이다?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즙 듬뿍인 망고는 무엇이다? 과망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리도록의 질은 질산 이렇게 된다라는 걸 정리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뭐 브롬산과 요오드산도 있다.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실기에 대해서 외울 때는 이렇게 암기법에 대한 걸 활용해서 외웠다면 우리가 보통 이 중에서 한 4가지에서 6가지의 종류를 적어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브롬산, 요오드산까지 챙겨가는 것보다는 암기법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중요도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보도록 하면, 먼저 인화성 액체란 무엇이냐면 표준 압력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로 고온 고압의 공정 운전 조건으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 있는 상태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기준점이 되는 것은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물질과 인화점이 섭씨 23도에서 60도가 되는 물질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눈으로 익힐 때는 23도 미만인 물질과 23도와 60도인 물질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화성 가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인화성 가스란 무엇이냐면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을 표준 압력과 20도씨에서
가스 상태의 물질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폭발 상등급일 때는 수소와 아세틸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에틸렌은 2등급이며 1등급일 때는 메탄, 에탄, 프로판, 뷰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명법을 좀 바꿔서 메테인 이렇게도 부르긴 하지만 아직도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식성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부식성 물질도 마찬가지로 부식성을 크게 보았을 때 부식성 산류와 부식성 염기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부식성 산류는 농도가 20% 이상인 경우와 60% 이상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알맞게 물질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LD50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쥐에 대한 경구 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량. 자, 이때는 쥐에 대한 것이 되겠고 LD50이라고 하며 300mg/kg 이하인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쥐와 토끼에 대한 것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에 의해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은 똑같이 LD50인데 이때 쥐와 토끼에 대한 경피 흡수 실험의 경우에는 300이 아니라 1000mg/kg 이하인 화학 물질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 실험에 의해서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무엇이냐면 바로 가스 LC50 2500ppm 이하 혹은 증기 LC50 10mg/L 이하 분진 또는 미스트는 1mg/L 이하가 된다라는 걸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측정 단위 아래쪽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면 LD는 경구와 경피라고 볼 수 있겠고 LC는 흡입에 대한 것이 된다라는 걸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물 제조 취급 작업장에 비상구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암기해줘야 되냐면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자, 이러한 부분들은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빈칸을 위주로 조금 더 외워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이하.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수평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50m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수평과 수직을 헷갈리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인데 자, 이때 이것을 바꿔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비와 높이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줘야 된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볼 수 있는데 높이가 0.75일 경우 너무 낮기 때문에 비상구로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0.75와 1.5를 외우는 대신에 당연히 높이가 더 높은 쪽으로 큰 쪽으로 정해준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최종 부분 보게 되면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넣기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걸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안전거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거리하고 떠올리면 뭘 떠올린다? 10m와 20m를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다른 거 세 가지는 20m인데 한 가지만 10m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일 경우에는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10m 이상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20m 이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기준으로 암기를 한다면 나머지는 20m가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소 배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국소 배기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공기순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될 수 있겠고 안쪽에서 유해물질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경우 혹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 후드를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국소 배기 시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후드 설치 시 설치 기준, 그 다음에 덕트 설치 시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고 아래쪽에 있는 밀폐 공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밀폐 공간이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당연히 산소가 결핍되고 유해가스로 인해서 질식이나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산소 결핍이란 무엇이냐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8% 미만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피난 구출에 필요한 기구로서는 공기호흡기, 손기 마스크, 그 다음에 사다리,
섬유루프가 된다. 이 세 가지는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공기에 대해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자, 적정 공기는 산소 농도가 당연히 18%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1.5% 미만이 되어야 되겠고, 일산화탄소도 정말 위험한 녀석이기 때문에 30ppm 미만, 그 다음에 황화수소도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10ppm 미만의 수준으로 낮춰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 시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또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는데 5회 정도 정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에 대한 내용도 작업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회 정독을 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공정안전보고서는 PS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정안전보고서는 무엇이냐면 이런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지역에서 그리고 그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사 및 확인을 통해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로 공정안전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로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 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좌측에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한 것들은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것을 적으시오 했을 경우에는 보통 4개에서 5가지를 적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5개 정도를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제외 대상 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그 몇 가지가 있겠죠. 자, 총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으므로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웠죠? 안 보고 서서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서 비상조치를 취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다? 안 보고 서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전 부분은 무엇이다? 안전운전계획, 그 다음에 위험은 무엇이냐면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 다음에 앉아서는 공정안전자료, 비상조치는 무엇이냐면 비상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2개 더 안전운전 계획과 비상조치 계획 이 4가지가 있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질안전 보건자료 MSD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SDS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다음에 그 해당 작업을 했을 경우 이 MSDS에 대한 것과 함께 위험성 평가서도 같이 게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MSDS가 무엇이냐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근로자나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그래서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딱 봐도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구분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 색깔과 아무 향이 없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색과 향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수와 혼동이 될 수가 있고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생수통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 담았을 경우에는 이 MSDS를 계속해서 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MSDS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 나온다?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작성 항목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4가지를 적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2번에 유해성과 위험성, 그 다음에 응급조치 요령, 5번에 폭발화재 시 대처 방법, 6번째 누출사고 시 대처 방법, 그 다음에 8번째인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14, 15번 운송에 필요한 정보와 법적 규제 현황을 중점적으로 외운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정독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항목이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제품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물질안전 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의 분류 기준. 그 다음에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것들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1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18가지 중에서 4가지를 적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넉넉하게 6가지 정도는 내가 체크해서 외워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화재 폭발을 알기 위해서는 연소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필기에서 한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총 3가지가 조건이 맞춰줘야 됐었죠. 자, 그래서 3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대로 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연소의 3요소 중에 한 가지를 제외하게 되면 이것이 소화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측에 있는 인화점과 발화점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크게 2가지로 모았을 때 어떤 것의 특징을 두고 보면 되냐면 인화점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가 될 수 있는 최저온도라고 볼 수 있겠고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열 축적에 의하여 연소되는 최저온도다라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어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점화원이 있냐, 점화원이 없냐 차이를 반드시 비교해서 적어 주셔야만이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소 3요소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먼저 가연성 물질을 없애주는 것은 무슨 소화에 해당되냐면 제거 소화에 해당이 되고 산소 공급원에서 산소를 없애는 것은 숨을 못 쉬는 것이기 때문에 질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질식소화. 3번째 점화원을 제거하는 것이 냉각소화가 된다라는 것 3가지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소의 분류 중에서 우리는 크게 보았을 때 물질을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로 볼 수 있겠죠. 물질에 따라서 연소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첫 번째 기체의 연소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연소, 두 번째는 예혼합연소라고 볼 수 있는데 확산연소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연소 범위 농도에 이르러 연소하는 현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예혼합 연소는 미리 혼합을 한다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연소되기 전 미리 연소 가능한 연소 범위의 혼합가스를 만들어 연소하는 현상이 된다라는 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연소로는 증발 연소와 액적 연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고체 연소의 종류,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체 연소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했던 기억이 있죠. 자, 어떻게 썼냐면 고체 연소는 짜증을 표현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는 무엇이냐면 자기 연소, 그 다음에 증은 증발 연소, 표는 표면 연소, 해는 분해 연소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해 연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각각 어떤 물질이 있는지는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 연소는 파라핀, 화학, 나프탈렌, 그 다음 자기 연소는 TNT, 질산, 에테르류 등이 있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식, 중요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필답형에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완전 연소 조성 농도, 자, 필기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공식을 외웠던 분들은 해당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푸셔도 되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던 화학 양록농도 구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반응식을 만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탄화수소에 대한 반응식을 세울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메테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은 탄소 1개와 수소가 4개 있는 물질이 되겠죠. 자, 연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산소와 반응해서 탄소는 무조건 CO2, 그 다음에 수소는 무조건 H2O 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좌측과 우측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좌측에 지금 보게 되면 탄소가 1개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1개, 그 다음에 수소는 4개인데 물은 2개씩 있기 때문에 2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산소는 이산화탄소의 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 그 다음에 물에는 1개가 있는데 2몰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을 내서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좌측에도 4개가 존재해야 되겠고, 산소는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2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산소의 몰수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테인의 앞쪽에 있는 몰수는 1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료의 몰수에는 1을 대입하고 산소의 몰수에는 2를 대입해서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화학 양론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최소 산소 농도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폭발 하한계와 연료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반응식을 세울 줄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왜냐하면 폭발 하한계에 대한 것은 문제에서 주어지게 되겠고, 연료의 몰수와 산소의 몰수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반응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한 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이나 나합격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소까지 봤기 때문에 연소를 억제하는 소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거 소화, 냉각소화, 질식소화, 억제소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거소화는 무엇이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냉각소화는 액체의 증발자멸을 이용해서 화점을 냉각하여 소화하는 방법, 질식소화는 우리가 산소를 거의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15% 이하로 낮추어 산소의 공급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억제소화는 연소의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할로겐 원소. 자, 할로겐 원소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냐면 플루오린,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 아이오딘,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원소를 이용해서 부촉매 효과를 이용해 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할로겐 원소에 대한 것 중에 우리가 종류를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는 암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화재 종류에 따른 소화 방법도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을 위주로 외워준다? 첫 번째 명칭과 그 다음에 소화 효과, 구분색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를 볼 수 있고,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구분되는 색은 백색. 그 다음 B급 화재는 유류 및 가스 화재로 볼 수가 있으며,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 효과, 구분색은 황색이 되겠습니다. C급은 전기 화재가 되겠고,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과 냉각 효과, 그 다음에 구분색은 청색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D급 소화는 금속 화재가 되며 질식 효과를 주게 되며 무색이 된다라는 걸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소화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하는데 한 2, 3회 정도만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고 다른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체크해주면 분말 소화기. 자, 이 부분이 필기 CBT 부분에서 24년도 1회차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참고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일종 분말에 대한 주성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되는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종은 중탄산 칼륨, 그 다음에 3종은 인산 암모늄, 4종은 중탄산 칼륨과 요소가 합해진 부분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뒷부분 보도록 하면, 자, 할로겐 화합물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할로겐 원소의 부촉매 효과는 플루오린, 염소, 브롬, 아이오딘 순으로 점점점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할로온 1040 소화기는 사염화탄소 소화기로 포스겐 가스 중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필기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계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맞아줘야 되는 문제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질문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폭발은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구분할 수 있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종류에 대해서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상폭발에는 혼합가스의 폭발, 그 다음에 분무폭발, 분진폭발, 분해폭발.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외웠다? 혼합해진무 이렇게 외웠죠. 추가적으로 응상폭발에 대해서는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전선 폭발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곳에는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폭발 현상에 대해서 적을 줄 알아야 되는데 UVC와 BLEVE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UVC와 BLEVE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UVC는 개방계 폭발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LEVE는 밀폐계 폭발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열기에 의해서 화재 내부가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것은 밀폐계 폭발이기 때문에 BLEVE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탱크 내부의 비점이 낮은 액체가 비등 현상으로 인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탱크가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LEV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것들은 꼭 포함시켜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UVC는 지금 보게 되면 개방계 폭발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것이 새어 나오면서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 중으로 다량의 가연성 가스 같은 것들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혼합되면서 증기윤을 형성하면서 점원을 만나 폭발하는 현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큰 차이점은 무엇이다? 개방계와 밀폐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정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한 UVC는 기상폭발, BLEV는 응상폭발로 구분이 된다 정도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LEV에 대한 영향을 주는 인자 같은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BLEV는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그 다음에 저장 용기의 재질에 따라서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서 언제 폭발할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충전가스 용기의 도색 부분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좌측에 있는 폭발 한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폭발 한계는 폭발 하한계와 폭발 상한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한계는 말 그대로 최저 용량비, 폭발 상한계는 최고 용량비로 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르샤틀리의 법칙에 의한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고 이때 L1부터 Ln까지는 무엇이냐면 각 가스의 폭발 한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의 폭발 상한계가 주어져 있다면 상한계를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V1부터 Vn까지는 각 가스, 공기 중의 부피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10%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V1에는 뭘 대입한다? 10을 대입하면 되겠고 만약에 상한계가 3.7이다 했을 경우에 3.7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위쪽에 있는 분자에 있는 이 100은 항상 100 값이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정 폭발 상한계와 폭발 하한계가 있는 녀석들에 대해서만 100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물질이 모두 상한계, 하한계를 갖고 있는 값인데 30%, 50%, 20%였을 경우에는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대입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공기 중에 A가 10%, B가 20%, C가 15%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100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다 더한 값이 되겠죠. 30 더하기 15이기 때문에 4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위험도를 보게 되면 위험도는 따로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의 차이에 대한 것을 하한계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산 문제를 한번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 잡기에 아세틸렌 위험도와 그 다음에 혼합기체 공기 중 폭발 하한계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세틸렌은 70%, 클로로벤젠은 30%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100%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위험도를 먼저 보도록 하면 위험도는 아세틸렌에 대한 위험도를 보기 때문에 공식을 어떻게 적용한다? 폭발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그래서 하한계는 2.5이기 때문에 2.5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상한계는 81.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1.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값이 31.43124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값인 31.43이라는 값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1.4
소수점 한 자리로 딱 떨어지는 계산이 된다면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폭발 하한계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 하한계는 어떻게 계산한다? 지금 70%와 30%이기 때문에 전체 100을 대입해주면 되겠고, 물질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V1과 V2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폭발 하한계이기 때문에 상한계를 생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세틸렌의 폭발 하한계는 2.5, 그 다음에 70%이기 때문에 70을 대입하고, 클로로벤젠은 1.3, 그 다음에 30%를 대입한 다음에 계산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9578.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게 되면 1.96 볼륨 퍼센트가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및 작업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몇 개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부분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그 다음에 터널의 건설 공사, 그 다음에 저수용량이 2천만 톤 이상, 그 다음에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밑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법은 어떻게 적용해주면 되냐면 10월 31일 날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2천만 톤을 저수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0은 무엇이냐면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자, 그 다음에 31일 건축은 무엇이다? 건축물,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고, 그 다음 50개의 학교는 무엇이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자, 교는 다리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천만 톤 저수는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이 된다. 체크. 그 다음 추가적으로 터널의 건설 등의 공사도 된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있는 연면적 5,000m 이상인 시설의 종류도 같이 참고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기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파트는 건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 공사일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이부를 제출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다? 제조업을 항상 비교해줘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제조업은 뭐다? 제조업은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건설공사에서의 첨부 서류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봤을 때는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과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 되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안쪽에 있는 내용, 공사개요서,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그 다음에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하는 해체 작업인 경우에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도록 하면, 먼저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하거나 해체되는 순서, 세 번째로는 작업 도구, 장비 및 가설 설비 및 방어 설비, 네 번째는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에 뭘 포함시켜줘야 된다?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 기계의 종류 및 성능,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행 경로,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을 포함시켜주면 되겠고, 필기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해당 부분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것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작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쭉 내려와서 여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작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작업에 대한 내용은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 계획서 내용을 모두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작업 계획서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등의 반출 방법, 두 번째는 필요한 인원 및 장비의 사용 계획, 세 번째는 매설물 등에 의한 대안, 이설 및 보호 대책, 그 다음에 사업장 내의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마지막으로는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 해당 부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 올려주면 되겠고, 쭉 넘어가서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 건물 등의 해체 작업과 11번에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것도 정리해주면 좋은데, 건물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한 내용은 훨씬 더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하는 방법과 해체 순서 도면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와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를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 라고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에 있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해서는 뒷부분이 다 똑같기 때문에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에 대한 것을 외워준 다음에 이것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추가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고, 다음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종류로는 몇 가지가 있다, 총 4가지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건축공사, 토목공사, 그 다음에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볍게 체크해 주냐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 가볍게 체크해 주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산 방법, 계산하는 방법 필기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년도 1월 1일부터 변경된 부분으로서 계산기준표 바뀐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건축공사에서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은 3.11, 그 다음에 토목공사는 3.15, 그 다음에 중건설공사는 3.64, 특수건설공사는 2.07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필기에서보다는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바뀐 수치에 대해서 눈에 좀 익혀두고 시험 문제를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준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집안의 안전성에서 집안의 이상 현상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이 있습니다. 자, 보일링과 히빙의 단어를 이해한다면 보다 더 쉽게 원인과 형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보일러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보일러는 물을 끓여서 그 물을 이동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보일러가 됩니다. 즉, 보일이 무슨 뜻이냐면 보일이 끓어오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히빙은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링 현상은 끓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녀석, 즉 지하 수위가 높고 투수성이 좋은 사질 집안에서 많이 발생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무엇이냐면 굴착면과 배면토의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이 발생이 되며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 자, 근입장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파고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근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원인을 막기 위해서는 근입장을 좀 더 깊게, 증근입도를 깊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 추가적인 원인 및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을 보도록 하면 당연히 지하 수위가 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거나 그 다음에 근입도를 증가시켜서 동수구배를 저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히빙 현상을 보도록 하면, 히빙 현상은 부풀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일링 현상일 때는 사질 집안이었지만 히빙 현상의 경우에는 연약성, 점토 집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원인 및 형상을 보게 되면 흙막이 벽체의 근입장이 부족하거나 흙막이 내 외부에 중량차가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의 대책을 보도록 하면 흙막이 벽의 근입장을 경질지반까지 연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굴착지면의 하중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안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거의 안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 중요한 부분을 기점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작업형과 필답형을 모두 공부를 해줘야 되고, 필답형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점수에 맞춰서 작업형을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기출문제와 자주 출제되었던 이론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건설 재해 및 대책에 대한 것들은 작업형에서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한 능력을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너짐 재해 및 대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만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적 원인과 내적 원인을 비교해 봤을 때 내적 원인을 보도록 하면 절토 사면의 토질 및 앞면, 그 다음에 성토 사면의 토질, 토석의 강도 저하가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굴착 작업 등의 위험 방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게 되냐면 굴착 작업 시 사전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는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그 다음 세 번째는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마지막으로는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를 체크해줘야 된다라는 걸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한번 체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모래일 경우에는 기울기가 1대 1.8, 연암 및 풍암일 경우에는 1대 1.0, 경암일 경우에는 1대 0.5, 그 밖에 흙일 경우에는 1대 1.2가 된다 정도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흙막이 공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흙막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암기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밑줄 쳐보도록 하면 먼저 부재의 접속부 밑줄,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재의 손상 및 변형 밑줄, 그 다음에 버팀대 밑줄, 치마 밑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 외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이것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면 부재의 접속부가 손상 변형되게 되면 버팀대가 치마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재의 접속부는 3번에 있는 부재의 접속부, 그 다음에 손상 및 변형은 1번에 있는 부재의 손상 변형, 세 번째 버팀대는 2번에 있는 버팀대의 기납 정도, 마지막에 치마는 침하의 정도 부분을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잠암 내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 중에서 첫 번째 있는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한 사항은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다? 치마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해줘야 되겠고,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혹은 복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빈칸 넣기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1.8m 이상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터널 굴착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터널 굴착 작업의 사전 조사 사항으로서는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자, 낙반이나 출수 및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지형과 지질 및 지층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터널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서 포함 사항을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굴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이 있으며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측에 있는 터널의 계측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측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 5가지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공 변이, 두 번째는 천단 치마, 세 번째는 지중 및 지표 치마, 네 번째는 록볼트 충력 측정, 다섯 번째는 숏크리트 응력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한다라는 걸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 터널 지보공의 점검 사항을 가볍게 보도록 하면 이런 것이 있구나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도 가볍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락 혹은 떨어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발생 원인이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로 필답형보다는 작업형 동영상을 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무엇이 있고 그것에 따른 안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추락 또는 떨어짐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 및 발생 원인을 보도록 하면 대표적으로 발생 원인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 있는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가 됩니다. 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추락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전 난간에 우리는 안전대를 그대로 착용한 다음에 안전대에 고리를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안전 난간은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또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추락할 때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없겠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상 작업을 했을 때는 개인 보호구, 특히 안전대가 중요합니다. 자, 안전대가 착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요인으로서는 대체적으로 추락 떨어짐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장의 정리정돈 불량.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정리정돈 불량인 상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락 혹은 떨어짐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어망 설치하거나 안전 난간이나 혹은 안전대를 착용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추락의 떨어짐, 추락 혹은 떨어짐의 방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수치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추락 방어망은 수평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밑줄. 그 다음에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방어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어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구부 등의 방어 정치. 자, 개구부 같은 곳들에 우리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주는 작업 발판 혹은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에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어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추락 방어망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대 부착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즉 2m 이상에서부터 우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시켜줘야 되겠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같은 것들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안전대에 대해서도 한번 눈으로 많이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를 보도록 하면, 자,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우리가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한 것들이 작업형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 작업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 반드시 이 그림처럼 덮개와 안전 난간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줘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렇게 사선으로 생긴 지붕을 걸어 다닐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판을 설치해서 발판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떨어질 위험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락 방어망을 설치해 준다까지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근로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했으며 안전화, 그 다음에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형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됐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림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추락방지용 방어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의 작업 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발판이란 무엇이냐 하면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작업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발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을 살짝 보도록 하면 작업 발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선반 및 보트의 건조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친 비계의 경우에는 강관 기둥 때문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을 3cm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할 경우에 어떻게 한다? 5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 틈 사이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하지 말고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보도록 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줘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 방어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떨어짐, 추락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안전난간, 그 다음은 추락 방호망, 그 다음 마지막은 안전대가 된다라는 걸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 체크해주면 되겠고, 위쪽에 있는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상, 이하까지 연결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 난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난간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 되겠죠. 실기에서도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외워주냐면 안전 난간의 구조, 구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 입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이 되었다. 자, 구조를 3가지 혹은 4가지를 적어라 라고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해줘야 되겠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120cm 이상인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한다?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중요하냐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떨어짐, 그 다음에 날아옴에 대한 제 대책을 보도록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공구나 재료 같은 것들, 이러한 물질이나 물체 같은 것들이 작업자에게 떨어져서 상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를 찝어보도록 하면 높은 위치에 둔 자재 등의 불완전한 적재 및 정리정돈 불량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재료나 공구의 떨어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자가 실수로 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재료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재 투하할 때는 투하 설비를 반드시 사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하 설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망 같은 걸 설치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재를 인양할 때는 반드시 줄거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불량하지 않게 두 줄거리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유도자, 감시인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것에 따른 예방 대책을 보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수직 보호망을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감시인을 두어서 출입하지 못하게끔 설정하는 부분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부분이지만 안전모와 안전화는 당연시하게 착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 선반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한 것은 정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빈칸 넣기가 나온다면 높이 10m 이내, 그 다음에 2m 이상으로 나오게 쓰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에서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자, 어딜 또 외워준다? 20에서 30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하까지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측에 있는 작업의 제한을 보도록 하면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푸집 및 동바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좀 많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정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푸집의 구비 조건과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를 보기 전에 우측에 있는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다? 첫 번째는 갱폼, 두 번째는 슬립폼, 세 번째는 클라이밍 폼, 네 번째는 터널 라이닝 폼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적어라 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4가지를 모두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면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부분 혹은 아래쪽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한 것들도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바리 조립 부분인데 지금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 부분 별표 3개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필기에서도 봤던 내용이어서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3회에서 4회 정도 정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급부 상부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면 되겠고,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및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히 연결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보게 되면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단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 그 다음에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의 변이를 방지할 것, 이렇게 빈칸으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빈칸 넣기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세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하는 이 시스템 동바리를 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어디가 포인트가 된다 쭉 보게 되면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도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부분 직각, 이 부분도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직각이 아니라 수평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 넣기를 한번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안전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높았지만 실기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정 조건이 무엇이다? 전도에 대한 안정 혹은 넘어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활동에 대한 안전,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이 있다 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통로 및 발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중 가설 통로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가설 통로의 구조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만큼 정말 중요했던 내용이어서 우리가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설 통로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무엇이다? 바로 가솔린이 떠올라야겠죠.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2로 날 땐 팔을 치켜 올려 다시 2로 나 10계단 올라가. 자, 그래서 가설 통로의 구조는 어떻게 온다? 이 가솔린이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30리터는 무엇이다? 숫자 30도. 그래서 경사 30도 이하일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가 될 만한 글자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호를 보게 되면 숫자 1,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사를 뜻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15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자,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겠죠. 2번 부분을 보게 되면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 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8, 숫자 8이 되겠고, 치는 숫자 7, 2로는 숫자 15, 10은 숫자 10, 그 다음에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8과 7이 세트, 15와 10이 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5번을 보게 되면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8과 7이 세트였기 때문에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측 그림처럼 사다리 모양의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판과 벽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폭은 몇 cm 이상? 30cm 이상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히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다리의 상단은 어떻게 한다?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줘야 되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하? 75도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무엇이 된다? 고정식 사다리의 통로의 기울기는 몇이냐면 90도 이하가 되어야 되겠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줘야 되겠고,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도록 하면 가설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비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관비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을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비계의 조립 간격 부분은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면 좋은데, 관관비계의 종류 중에는 단관비계와 틀비계가 있습니다. 단관비계의 수직과 수평 방향일 경우에는 조립 간격이 5m이며, 틀비계인 경우 수직이 6m, 수평이 8m이다. 이것은 구분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 비계의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몇이 된다?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그 다음에 장선 방향에서는 몇 미터?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아래 강목 하나에서는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다? 첫 번째는 선박 및 보트 건조 작업, 두 번째는 그 밖의 장비 반출을 위해서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 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띠장의 간격은 몇이 돼야 된다? 2.0m 이하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한 비계 기둥이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관관으로 묶어서 세워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빈칸 넣기 등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관관틀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가볍게 체크해 주도록 하면, 수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면 되겠죠. 높이가 20m를 초과했을 경우에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로 해줘야 되겠고, 수직 방향일 경우에
6m, 수평방향일 경우에 8m 이내마다 벽 이음을 설치해준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동식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걸 체크해주면 되냐면 말 그대로 이동하는 비계이기 때문에 고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그 다음에 전도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선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빈칸 넣기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최대 적재하중이 필요하겠죠.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부분을 체크를 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서 배웠던 관관비계의 구조에서는 적재하중이 400kg 기준이었지만 이동식 비계인 경우에는 250kg이 기준이 된다 라는 걸 비교를 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비계 부분 그냥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다음 부분에 있는 달비계에서 곤돌라형 달비계와 그 다음에 작업 의자형 달비계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형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하면서 가볍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독을 하도록 하는데 한 3회 정도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읽다 보면 많이 봤던 내용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쪽에서 배웠던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면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악화가 발생했을 때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필기에서 암기 팁을 한번 적용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암기 팁을 적용해 보도록 하면 연기를 어떻게 한다? 발로 하면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연기를 발로 하면 손해다 해서 이 6가지를 적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부분을 따서 외웠을 경우에 뒷부분을 적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시험을 볼 때 충분히 적어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운반기계 지게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게차 먼저 모양을 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생겼고 이렇게 화물 같은 것들을 앞쪽에 두고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게차를 보기 위해서는 지게차 계산 문제를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화물의 모멘트와 지게차의 모멘트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화물의 힘과 지게차의 힘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화물보다 지게차의 힘이 더 커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식도 마찬가지로 화물의 모멘트는 지게차의 모멘트보다 작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화물의 모멘트는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화물의 중량 곱하기, 자, 그래서 화물의 중심에서부터 앞바퀴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게차의 모멘트는 당연히 지게차의 중량 G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게차의 중심까지 최단 거리가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개념 잡기 문제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게차의 작업 시 안정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역 작업을 했을 경우와 주행했을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나눈다면 전후와 그 다음에 좌우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역 작업 시 전후의 안정도는 4% 이내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톤 이상일 경우에는 3.5%가 됩니다. 이때 적을 때는 4%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내까지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했을 경우에는 전후 안정도가 18% 이내가 되어야 되며,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 이내, 그 다음에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좀 특이한데 15 플러스 1.1 최고 속도를 곱한 퍼센트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 속도에 대한 내용을 대입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km/h로 속도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는 40%까지 되겠죠. 자, 다음은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헤드가드의 강도는 지게차 최대 하중의 몇 배, 2배의 값을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부 틀의 각 계구부의 폭도는 길이가 16cm 미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의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양중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중기의 종류를 적는 문제와 양중기 종류의 뜻을 물어본 다음에 그것에 맞는 양중기를 적는 문제 등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양중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가부터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양중기의 종류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계의 뜻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크레인이란 무엇이냐 하면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 장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호이스트란 무엇이냐면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건상 및 횡행 또는 건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크레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동식 크레인은 크레인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데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크레인이기 때문에 동력을 사용해서 중량물을 매달아서 똑같은 내용처럼 작용할 수 있다 부분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프트는 무엇이냐 하면 동력을 사용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라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의 종류로는 뭐가 있다?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가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곤돌라란 무엇이냐면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같은 것들에 그 밖에 장치 및 이들에 부착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강선에 의해서 이 운반구가 전용 승강 장치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냐면 승강기. 승강기는 무엇이다?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하는 설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대표적으로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이 존재한다 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전 페이지 잠깐 돌아가도록 하면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면 순간 풍속이 10m/s를 초과하는 경우에 타워 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해 줘야 되겠고 순간 풍속이 15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각각의 수치도 외워줘야 되겠고 수치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양중기 방호장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양중기 방호장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방호장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정말 중요하겠죠. 건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언급되었던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부분 등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그 다음에 훅 해지장치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추가 방호장치로 대표적으로 이 훅 해지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안전 밸브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작반 잠금 장치,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 조절기, 출입문 인터럭이 추가가 된다 정도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와이어 로프를 보도록 하면 표시 부분은 가볍게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의 꼬임 부분에서 종류 정도만 가볍게 체크해 주도록 하면 보통 꼬임과 랭 꼬임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아래쪽에 있는 와이어 로프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계수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안전계수는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으로 구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슬링 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공식
공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된 부분에서 각도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겠고 화물의 하중이 주어지기 때문에 계산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와이로프의 사용 기준에서 와이로프 등의 달기구의 안전 개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안전개수를 가져야 되겠고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5 이상 그 다음에 훅, 샤클, 클램프, 리프트 빔의 경우에는 3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4 이상이 되어야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와이로프 등의 사용 금지 기준에 대해서도 적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을 체크해서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게차에서 화물의 중량 구하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지게차의 중량이 1000kg으로 나와 있고 지게차 안전성을 유지를 위한 허용 화물 중량 kg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앞바퀴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거리는 A는 1.2m, 앞바퀴 중심에서 차량 중심까지는 B라고 하고 1.5m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죠. W 곱하기 A는 G 곱하기 B보다 작다. 즉, 화물의 중량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 화물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의 곱은 지게차의 중량 곱하기 앞바퀴 중심에서 지게차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인자들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A 값은 1.2로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 값, 지게차의 값은 1000, 그 다음에 B 값은 1.5로 주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W 값은 뭐가 된다? 1250보다 작아야 되므로 1250kg 미만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7번째 파트 중 첫 번째 챕터 보호장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했던 만큼 실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외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기에서 외웠던 기억을 토대로 복습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다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호장구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위에서부터 했을 때 당연히 안전모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하면 총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AB, ABE, AE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 AB형은 무엇이냐면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 방지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2가 추가된 것은 무엇이냐면 감전 방지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 2가 필요한 2가 들어간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모를 착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안전모의 구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분이 바로 모체라는 부분이 되겠고 2번과 3번과 4번은 무엇이냐면 착장체라고 해서 2번은 머리 받침 고리, 3번은 머리 받침 끈, 4번은 머리 고정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턱끈 많이 알고 있죠. 턱끈이 되겠고 앞쪽은 챙, 그 다음에 7번은 충격 흡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면 안전모 구조의 조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한번 가볍게 읽어주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10번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턱끈의 폭은 몇 mm 이상일 것, 10mm 이상일 것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서 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고 아래쪽에 안전모의 성능 시험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안전모의 성능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시험 성능 기준도 같이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암기 팁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수전관에 턱하고 충격이 발생했다. 충격 났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는 무엇이다? 내수성. 두 번째 전은 무엇이냐면 내전압성. 그 다음에 관은 내관통성. 그 다음에 턱은 턱근 풀림. 그 다음에 충격은 충격 흡수성. 난성은 난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수성에서 시험 성능 기준으로서는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관통성은 AB종 안전모 중 관통거리가 11.1mm 이하 그 다음에 그 이외에 A와 AB 2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번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화의 몸통 높이에 따른 구분은 단화, 중단화, 장화로 볼 수 있겠고 단화인 경우에는 113mm 미만
그 다음에 장화인 경우에는 178mm 이상이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중 안전화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7가지의 종류가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고무재 안전화의 사용 장소를 한번 체크하고 암기해주도록 하면, 첫 번째,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 내유용은 탄화수소류의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된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재 안전화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우측에 있는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 기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4개에서 5가지 정도는 외워준다 생각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대의 종류는 벨트식과 안전그네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 구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U자거리용은 무엇이냐 하면, 안전대의 잼줄을 구조물 등의 U자 모양으로 돌린 뒤 훅 또는 카라비너를 D링 또는 신축 조절기를 각 링 등에 연결하여 거는 방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계거리용은 무엇이냐면, 잼줄의 한쪽 끝에 D링을 고정시키고 훅 또는 카라비너를 구조물 또는 구명줄에 고정시켜서 거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블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전블록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정리를 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그네와 연결하여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춰져야 되겠고, 잼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락 방지대는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추고, 잼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 장치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락 방지대와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식에만 적용한다라는 것도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대에서 중요한 부분 3가지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이, 사진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반드시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중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이 안전블록의 모양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안전블록 구조의 조건 같은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12번과 10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10번이 훅이라는 녀석이고 12번이 카라비나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사진이 출제되었을 때 각각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준다. 그리고 어떤 그림과 연결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안전장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갑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연장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장갑에 대해서는 각각 등급에 따른 최대 사용 전압과 등급별 색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교류와 직류로 구분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준을 잡을 때 교류 혹은 직류로 잡은 다음, 직류는 교류 곱하기 1.5를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쪽에 있는 기준으로 외워준다면 뒷부분은 당연히 1.5만 곱해서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등급별 색상 부분은 우리가 필기에서 암기 팁을 적용해서 외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해보면, 갈색은 빵을 떠올리면 되겠고, 빨간색은 케첩, 흰색은 양파, 그 위에 계란, 노란색, 녹색은 양상추,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귤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귤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등급별 색상을 암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차광 보안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사용 구분에 따른 종류만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총 4가지가 있겠죠. 자외선용, 그 다음에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이 있다 정도만 외워주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방진 마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면, 방진 마스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겠고, 어디 부분을 봐주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방진 마스크의 종류 및 형태에 따른 등급 및 분진 포지 표율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몇 %인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고, 반드시 뒤쪽에 이상인지 이하인지도 판단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전부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통일된다 정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등급에 따른 사용 장소 부분,
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특급에 대한 사용 장소는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 특급에서 사용되는 장소는 무엇이냐면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한 장소와 성면 취급 장소에서는 반드시 특급을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면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좋은 녀석을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방진 마스크의 일반 구조 보도록 하면 당연히 착용 시 이상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여과제로 된 안면부가 사용기간 중 심하게 변형되지 않아야 되겠고, 당연히 여과제를 안면에 밀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사용 기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선 어딜 체크해주면 된다? 방독 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시험가스 및 정화통의 표시색에 따른 흡수제. 자, 필기시험에서 어디가 중요했냐면 할로겐 가스와 유기화합물용의 시험가스가 중요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시험가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줘야 되겠고, 흡수제를 적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흡수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에 있는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의 안전인증의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될 사항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과 곡선도, 두 번째는 사용시간 기록카드, 세 번째는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마지막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부분을 체크하고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송기 마스크 부분은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에서는 귀마개, 귀덮개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마개의 종류와 그 다음에 등급의 기호를 적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귀마개의 경우에는 EP1과 EP2, 귀덮개는 EM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성능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EP1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EP2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게 되겠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 정도도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복을 한번 보도록 하면 방열복의 종류와 질량 부분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방열 상의일 경우에는 질량이 3kg, 하의일 경우에는 2, 일체복은 4.3, 장갑은 0.5, 두건은 2.0이 된다. 질량을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챕터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 부분. 자, 그래서 모형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면 되냐면 뒤쪽에 있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는 꼼꼼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금지 표지가 만약에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금지 표지의 종류를 적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표지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경고, 지시표지 등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매칭하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익혀주시는 거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요즘 나왔었냐면 이렇게 관계자회 출입 금지 부분에서 아래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관계자의 출입 금지일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부분,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간다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한번 보도록 하면 필기에서 많이 봤던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색도 기준을 기준으로 이런 것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 자, 필기에서는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 팁도 활용했었고, 큰 틀로 봤을 때 위험물질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필답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이 있습니다. 자, 이때 암기법 기억나시죠? 폭발한 유가 보고 놀랐죠?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면, 두 번째는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그 다음에는 인화성 액체와 인화성 가스가 있으며,
부식성 물질과 급성 독성 물질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고, 그 중에서 각각의 물질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록 부분을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보도록 하면 어떠한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 비상구를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구조 조건과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몇 미터 이상,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두 번째,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몇 미터?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몇 미터? 1.5m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 자, 이렇게 수평, 수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빈칸 넣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숫자 위주로 먼저 암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 수직,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선박 밸러스트 탱크 내부에 슬러지를 제거하는 도중 우리가 가스 질식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자, 이때 비상시 피난용구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업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 만큼 필답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작업형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섬유로프, 그 다음에 사다리가 포함이 된다. 마찬가지로 법령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외에는 정답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네 가지를 기준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공정안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 네 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필기에서 많이 외웠던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암기 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 보고 서서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서 비상 조치를 한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공정안전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정위험성 평가서, 세 번째로는 안전운전계획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상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네 가지를 모두 적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 팁을 활용해서 적은 다음에 전체적인 네 가지를 모두 적어주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화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쓰고 그에 따른 표시색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재에 대한 것은 필기에서 워낙 많이 외웠던 부분이고 중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필답형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B는 유류화재, 그 다음에 C는 무엇이다? 전기화재, D는 금속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화재일 경우에는 백색, 그 다음에 유류화재일 경우에는 황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는 청색, 금속은 무색이 된다. 자, 이 표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면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사업 4가지. 자, 이 부분도 필기에서 많이 외웠던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팁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외웠다? 10월 31일에 뭐가 됐다? 건축된 50개의 학교에는 뭘 가능하다? 2천만 톤 저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우리가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그 다음 31일은 무엇이다?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그 다음 50개의 학교는 무엇이냐면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의 공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천만 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 용량을 가지고 있는 댐이나 전용댐의 건설 등의 공사가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안쪽에 있는 부분도 무엇이 있는지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암기 팁을 활용해서 외우는 부분, 제가 암기 팁으로 적어드렸던 부분은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터널의 건설 등의 공사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 시 작업 계획서의 내용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주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세 번째는 작업 도구 장비, 가스 설비 및 방호 설비가 있으며, 네 번째는 작업 인원의 구성 정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워 크레인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 방법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주면 되겠죠. 자, 4가지를 적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5가지 모두 외워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계획에 포함된 사항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와 성능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능이 낮은데 너무 높은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반드시 파악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운행 경로에 따라서 어떤 공정과 겹치지 않는지를 파악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가지 모두 암기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굴착매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방법을 하는 경우 우리가 작업장의 지형이나 지층 상태 등에 대해서 사전 조사 후에 작성해야 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두 번째는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세 번째로는 매설물 등에 의한 이설 및 보호 대책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사업장 내 연락 방법 및 신호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 마지막으로는 작업 지휘자의 배치 계획이 있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건축물 해체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4가지를 쓰는 문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두 번째는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및 살수 방화 설비 등의 방법, 세 번째로는 사업장 내의 연락 방법, 네 번째는 해체물의 처분 계획, 그 다음에 해체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 계획서, 그 다음은 해체 작업용 화학류 등의 사용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작업 계획서의 내용 3가지.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우기 쉽기 때문에 앞부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만 외워주면 뒤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는 것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괄호 넣기로도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을 포인트로 둬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일링 현상의 방지 대책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기에서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지하 수위를 낮춰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흙막이 벽을 깊이 설치해서 지하 수의 흐름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탈수 공법을 실시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를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를 모두 암기한 다음에 그 중에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 점검 및 보수사항 3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것들이 있겠고, 이때 암기 팁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면, 부재의 접속부가 손상 변형됐을 경우 버팀대가 침하한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다?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두 번째는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가 되겠고, 세 번째는 버팀대의 기납 정도, 그 다음 마지막 4번째는 치마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는 모두 외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주는 잠암 또는 우물통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암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뭘 한다? 준수해야 될 사항 2가지를 쓰는 문제. 자,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첫 번째,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 방법 및 제해량 등을 정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이 2가지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안전난간대 구조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난간대 지름은 몇 cm?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 재료가 돼야 되겠고, 하중일 경우에는 몇 킬로?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자, 이렇게 빈칸 넣기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치들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어선반 설치하는 경우에 빈칸을 채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빈칸 넣기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치들을 암기해주면 좋겠죠. 첫 번째는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해주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2m 이상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수평면과의 각도는 몇 도 이상? 20도
20도 이상, 그 다음에 30도 이하를 유지해준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조건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다? 풍속이 초당 몇 미터? 10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뒤에 단위와 이상인 부분까지도 같이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가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자, 어떻게 외운다? 1cm 이상까지 적어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앞부분에 있는 숫자도 외우는 거 중요하지만 뒤에는 단위와 그 다음에 이상, 이하, 이내 그런 것들을 모두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 발판에 일체형 겉포집의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4가지가 무엇이 있냐면 갱폼, 슬립폼, 그 다음에 터널 라이닝 폼, 마지막으로는 클라이밍 폼이 있다. 이 4가지는 모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외에는 정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만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비개를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4가지를 쓰는 문제인데 부식된 것과 손상된 것은 제외된다. 자, 그럼 제외된 것의 정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음매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와이어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꼬인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변형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가로 넣기로 출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우는데 이렇게 수치가 있고 뒤에 단위, 이상, 초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더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사업주는 B, 눈, 이렇게 기상 상태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근을 하거나 등교를 할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가기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꾀병을 부리게 되죠.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연기를 발로 하면 걸리기 때문에 손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외워주도록 할게요. 연기를 당연히 발로 하면 손해를 보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워준다? 첫 번째,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그 다음에 기둥의 치마, 변형, 변이 및 흔들림 상태가 되겠고, 발로의 발은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그 다음에 로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그 다음에 손에는 손잡이의 탈락 여부. 마지막으로는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외워주면 뒤에까지 외우기도 좀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다 더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설통로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가설통로 필기에서 정말 많이 외웠던 부분이고 암기 팁도 활용했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암기 팁 먼저 적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통로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바로 가솔린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일어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되고, 만약에 다시 들기 위해서 팔을 찍혀 올려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서 10계단을 올라간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일단 경사가 몇 도? 30도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호가 숫자 15가 되겠죠. 숫자 15도,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각각의 숫자를 파악해보면 8과 7이 있죠. 자, 그래서 8m와 7m가 있고, 그 다음에 1호와 10이 있기 때문에 15m와 10m인 경우가 짝꿍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면 경사가 몇 도?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암기법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m는 10m와 짝꿍. 그 다음에 8m는 팔을 치켜 올렸기 때문에 8m와 7m가 짝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15, 2번은 10, 3번은 7이 된다. 그래서 암기법을 외운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다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적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용을 4가지 정도는 적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암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지게차의 안정도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정도 무엇이다? 첫 번째는 4% 이내. 두 번째, 하역 작업 시 좌우 안정도는 6% 이내고, 마지막으로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가 된다. 자, 그래서 4%, 6%, 18%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화물의 낙하위에서 지게차 운전자의 위치를 우려가 있는 경우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춰야 될 사항 2가지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정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몇 배?
2배 값에 견딜 수 있는 등분포 정화 중에 견딜 수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2배도 많이 나오게 되지만 등분포 정화 중 이런 부분에도 가로치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 헤드가드는 한국산업안전 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자, 그래서 이 한국산업표준도 우리가 가로놓기로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분포 정하준과 한국산업표준도 보다 더 포인트를 두고 암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면 우리 건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승강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반적인 크레인에 대한 방호장치가 공통된 부분이 이 4가지이기 때문에 건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과 비상정지장치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타워 크레인의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기상 상태이다. 다음 모름에 알맞은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순간 풍속은 15m/s 초과가 되겠고, 두 번째,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순간 풍속은 10m/s 초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별다른 가로놓기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까지 적어야 정답이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끝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앞에 있는 단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런 식으로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미터 퍼 세크로 적어도 되지 않나? 당연히 S라 써도 되고 세크까지 적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단위 같은 경우에는 미터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니트라고 적어주는 게 좋고, 시간 단위는 이렇게 H만 적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HR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맞나요가 아니라 전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화물에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안전계수는 몇 이상? 5 이상이 된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호 장구 및 안전 보건 표지 부분인데, 전주를 옮기다가 작업자가 전주에 맞아 사고를 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필답형보다는 작업형의 출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맞음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주가 우리가 맞는 부분이 되겠으며, 이때 안전모를 사용했을 때는 A와 AB형에 대한 것을 정리해준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나오는 것이 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으로 적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형으로 적었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애매할 경우에는 이렇게 앞부분 AE, ABE만 적어도 정답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모의 성능시험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종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관통거리가 몇? 9.5mm 이하. 마찬가지로 뒤까지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11.1mm 이하. 그 다음에 충격 흡수성은 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 이때 뉴턴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그 다음에 모체와 착장체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보호구 중 안전화에 있어서 성능 구분에 따른 안전화의 종류 5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있다? 첫 번째는 가죽재 안전화, 두 번째는 고무재, 세 번째는 정전기, 네 번째는 발등 보호 안전화, 다섯 번째는 절연화, 절연 장화가 있으며 그 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으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전화 중에서 고무재 안전화의 사용 장소에 따른 구분을 쓰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과 내유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용은 일반 작업장, 내유용은 탄화수소류에 윤활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된다라고 여기 뒷부분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시험의 종류 4가지를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다? 음면 결렬 시험, 그 다음에 내압 박성 시험, 그 다음에 인열 강도 시험, 그 다음에 내충격성 시험, 그 다음 박리 저항 시험, 내부 식성, 인장 강도,
내답발성, 내유성 시험이 있다. 이 중에서 4가지를 쓰면 되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도는 반드시 외워준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서 각 등급에 대한 최대 사용 전압이다. 자, 이때 빈칸을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다? 우리가 교류에서 직류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면 대충 1.5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0에서 1.5를 곱한 값은 우리가 75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00에서 1.5를 나눠주면 몇이 되나? 당연히 1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따로 외워줘야 되겠네요. 3번은 36,000, 여기 1.5를 하면 54,000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우측에 있는 등급별 색상도 같이 정리를 해서 외워준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광보안경의 사용 구분에 따른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외운다? 자, 저거 복용하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이 4가지를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의 등급별 포지 표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안면부 여과식은 총 3가지 등급으로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특급은 포지 표율이 99% 이상, 두 번째 1급은 94% 이상, 그 다음에 2급은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모두 외워주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독 마스크를 시험하는 가스 및 방독 마스크의 종류를 색상별로 구분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시험가스를 적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기화합물용은 시클로헥산이 되겠고, 그 다음 할로겐용은 염소가스 또는 증기, 황화수소는 황화수소가스, 시아노수는 시아노수소, 아황산은 아황산, 암모니아는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에서도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음보호구의 종류 및 기호, 적요를 쓰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때 종류는 1종과 2종으로 볼 수 있겠고 1종은 EP1, 즉 저음부터 고음까지를 차음하는 것이 되겠고 2종인 EP2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다 라는 걸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보호장구 중 발열복의 질량의 종류별로 몇인지 우리가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열 상위는 3kg, 그 다음에 방열 하위는 2kg, 그 다음 방열 일체복은 당연히 일체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겠죠. 4.3kg, 방열 장갑이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움으로 0.5kg, 방열 두건은 2kg가 된다 라는 걸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